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8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 하루를 쉬었습니다. 네, 원래는 제 친구를 제가 만나러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친구 집에서 1박을 하고 그럼 어제 1박을 해서 어제가 되면 친구랑 이제 아침에 아침밥 먹고 점심쯤에 다시 집에 와서 오후에 녹화를 해서 쉬는 날이 없게끔 만들려고 했는데 친구랑 놀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1박을 더 했습니다. 네. 역시 친구랑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나 봅니다, 저는. 그래서 1박을 더해서 어제 부득이하게 쉬게 됐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친구 만나서 회에다가 소주 한 잔 먹었고요. 그리고 또 저녁에 시간이 됐을 때 그 근처에 사는 또 이제 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근처에 사는 친한 친구 불러서 잠깐 또 한 2시간 정도 같이 이야기하고 굉장히 또 오랜만에 본 친구요. 진짜 오랜만에 본 친구여서 굉장히 즐거웠는데 저는 이미 그때 거의 꽐라 근처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얼굴을 굉장히 또 그 친구를 오랜만에 봐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저녁에 또 이제 술 먹고 아는 친구랑 또 전화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그 다음 날은 또 일어나서 제가 아침에 그 친구랑 같이 냉모미를 먹으면서 도시어부를 봤는데 낚시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낚시를 즐겨 하는 편인데 낚시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졸랐습니다. 낚시 나 해보고 싶다. 너 다음에 낚시 하러 갈 때 나 좀 불러라.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그러면 오늘 가자. 너 하룻밤 더 자라 그냥. 그래서 오늘 가자. 그래서 아주 급작스럽게 근처에 있는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 물고기를 풀어놓는 그런 낚시터여서 굉장히 물고기가 잘 잡히더라고요. 전 처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좀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져가지고 막 물고기 잡는데 손맛이 은근히 있고 전 그 기다리는 시간도 뭐 좀 별로 안 기다렸죠. 물고기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낚시도 처음 해봤는데 살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랑 뭐 낚시터에서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서로 그냥 물고기를 낚으면서 손만 느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았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치킨이랑 피자 시켜놓고 맥주 한 잔 간단히 먹으면서 또 이제 시간을 보냈고 같이 예능 보고 이러면서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푹 쉬었고 재밌게 보냈어요. 역시 저는 친구들을 만나는 게 제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왔고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토일 쉬실 거고 여러분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이제 대체 휴무로 쉬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들 하면서 스트레스를 확 날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이용해서 아주 리프레시 하시는 그런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나를 안아줄 시간이다. 4번째 시간인데요. 책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렵죠. 저도 읽는데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아주 처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작한 책은 저는 끝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랑 다음 시간 정도까지 해서 가급적이면 2번 안에 끝내고 싶은데요. 뭐 2번째 또는 3번 정도 시간을 들여서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만 차근차근 좀 나아가 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조금은 이제 지루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잘 들어보시고 같이 저랑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를 안아줄 시간이다. 4번째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내 마음속에 어떤 공허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어떤 것을 찾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부족한 것을 외부에서 찾을 수는 없다. 마음속 공허감은 우리 내부 생명력의 새로운 발동으로서만 치료되고 보충될 수 있다. 파스칼. 영원한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 우리가 죽음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그 양태의 명확하지 않음과 오히려 명확하지 않음으로 남겨두고자 하는 의도 때문일 것이다. 가급적 죽음을 회피하고자 하는 본능도 이에 해당된다. 유체이탈의 원인은 교통사고와 같은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몸으로 흡수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졌다. 또한 그것을 여러 번 경험했던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폐쇄된 공간, 실내등이 켜져 있는 상태, 천장을 보고 반드시 누운 상태, 극심한 육체적 피로, 장기간의 수면 부족 등을 통해 사고 이외의 상황 하에서도 일어난다. 유체이탈이란 개인의 몸에서 의식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어떠한 주체가 몸을 떠나 존재하다가 다시 몸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종교적, 문화적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불릴 수 있다. 이것이 죽음의 한 형태로서 유체가 몸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를 회복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못한 경우를 죽음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죽음의 체험인가 아니면 고통을 다스리기 위한 신체 기관의 작용인가? 그것도 아니면 하나의 정신적인 병리적 현상인가? 유체이탈이건 아니건 혹은 다른 어떤 현상이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근사체험 속에서의 의식은 또렷하고 명징하며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혹시 두뇌가 아닌 곳에서 발현되는 의식작용의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몸의 신체기관 어느 한 부분 혹은 인간이 지금까지 제어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었던 각 기관들의 자유의지를 통한 자기애의 협력 가능성 말이다. 그 중에서 눈은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창구로서 두뇌에 그 정보를 제공한다. 눈 속에 정보의 윤곽이 잔재하여 하나의 데이터화 되었을 가능성과 두뇌의 최소 부분만을 빌려 쓰는 눈의 자기작용 가능성은 어떨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신체 각 기관들이 어느 정도의 자율신경에 의해 작동되지만 비교와 연산작용, 의식적이지 않은 결과 도출이라는 시스템을 두뇌가 눈치채지 못하게 정착시켰을 가능성은 없다. 단지 유체이탈 현상은 의식의 집중으로 나타나는 흔치 않은 과정에서 명상의 최고의 순간과 같아 보일 뿐이다. 또한 몰입을 일순간에 정지시킨 구도자들이나 무술의 고수들이 느끼는 초감각적 세계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현상들이 정말로 죽음 이후의 세계, 내세에 대한 증거라고
설득될 여지는 없을까? 어쨌든 이 공통적인 경험들은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성을 말해준다고 얘기한다. 죽은 사람들과의 조우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사람들의 자가 치유 현상은 어떤가? 천주교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를 만났다고 하고 불자들은 다양한 부처들을 보았다고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돌아가신 조상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진심으로 자기 자신의 최고조 속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했을 때 특히 모든 에너지의 소진 끝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동력이 원하는 대상의 구현을 가능하게 할지도 모른다. 자기 위로가 마침내 하나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자기 삶의 이해와 관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은 자기 속에 자기를 소진시키지만 그 이외의 타자를 주춧돌 삼기를 원했을 때 위로는 크게 다가온다. 인간이 의식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특정한 에너지 속에서 구현될 수 있을지 모른다. 현실 안에서는 그것이 꿈이나 환상으로 평가되더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의 차원을 떠난 발현은 실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동종의 에너지 형태를 갖고 있는 개체들의 자연스러운 융화 또는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에너지 네트워크를 통해 특별한 능력의 교류나 습득, 전이 등은 납득 가능한 일이다. 제프리 롱의 죽음 그 후에서나 엘리자베스 퀴블러의 사후생에서는 유체 이탈을 통한 사후세계의 체험에 논거를 할애할 뿐 그 이상의 철학적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단지 나비가 고치에서 빠져나오듯 인간의 삶 또한 제2의 정신적 에너지를 통해 사후의 삶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뿐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 가정을 결론으로 미리 상정해 놓은 듯 보인다. 종교적인 문화가 학문의 영역에까지 오랜 시간 뿌리 내린 탓일 것이다. 그만큼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심장도 뇌도 호흡도 정지했는데 몸을 빠져나간 의식의 일시적 활동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는 탈의식이라고 불리는 것이 맞다. 이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생명 현상이다. 이 탈의식은 심장이 멈춰진 상태에서의 것과 멈춰서기 전의 상태에서의 것으로 구분된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심장 정지 시의 탈의식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의식이 보다 멀리 나아가고 더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데 있다. 보통 뇌사라고 하면 뇌 활동성은 정지 상태에서 심혈관 기능만 인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과거와는 다르게 사망을 지연시키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삶과 죽음의 중간 단계가 계속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뇌의 기능은 멈추었으나 호흡은 인공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때 아직 혈액이 혈관 속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유체 이탈은 경험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가정 하나가 필요하다. 유체 이탈 이후 되돌아오는 과정이 있으면 삶이고 되돌아오지 못한다면 죽음의 경험이라는 가정과 유체 이탈 자체가 어쨌든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삶의 경험이며 죽음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두 번째 가정이다. 이미 임상적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을 냉동시켰다가 의료기술이 발달한 미래에 되살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때 육체의 회복과 함께 별빛처럼 되돌아올 의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유체가 육체를 떠나 현재를 벗어났다면 육체의 회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의식은 육체를 떠나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속에서 구현되는 현상인 것이다. 의식만으로 에너지라는 물질을 구성할 수 있다는 가정은 극히 제한적이다. 생명 에너지의 잔존이 우주의 대기 속으로 희석되어 퍼져나가
나와 유전자가 같은 자들과 일부는 공유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에너지 속에는 주체성이라는 건더기는 없을 것이다. 몸속의 의식과 친근한 에너지가 그만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될 뿐이다. 육체를 떠난 의식이 경험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의식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 삶을 시도하는 것인가? 노화란 세포의 보호자 단백질 활동과 실행자 단백질 활동이 벌이는 대립과 균형의 타협.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장클로드 아메장으로 나타나는데 실행자 요소가 많이 활성화되는 상태의 누적이 원인이라고 한다. 죽음은 그 최종적인 결과가 된다. 죽음은 저체온, 경직, 탈수, 평탄 뇌파, 반사작용 정지, 근육 이완 등이 아주 짧은 시간 사이에 진행됨으로써 나타난다. 이 과정 속에서 잔존 의식의 마지막 특별한 경험이 있을 수 있다. 오늘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세상에서 시작한 자아 실현의 여정이 죽음을 초월해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죽은 후에도 계속적인 삶의 가정은 존재의 향유에 의미가 있다. 삶의 전과 후가 이어져 있을 거라는 예단은 에너지의 지속성 사용이라는 상태를 얘기한다. 인간의 삶이란 에너지의 소진과 형성의 복합 과정으로 남은 에너지의 잔존이 어떤 형태로 세계와 조우 가능한가의 문제를 남긴다. 에너지의 잔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죽음은 그 자체로 삶을 마무리 짓는다. 그러나 삶을 통한 에너지의 완벽한 소진 이외에 죽음 앞에서 그 일부가 남겨질 가능성은 계속해서 타진되어 왔다. 자연에 흡수되어 그것의 일부로 참여할 가능성과 새로운 차원의 의식적 모험을 떠날 가능성 말이다. 유체 이탈의 존재가 죽음의 경험이라면 이 가능성은 커진다. 그러나 인간의 에너지 소멸 전에 느끼는 자기 위안의 형태로 나타나는 삶의 경험이거나 꿈의 예측 능력처럼 본래의 생리적 현상이라면 밝혀지지 않은 우주적 문제 하나가 해결되는 것이다.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라서 죽음의 순간 자기 위로의 생리적 현상을 영원으로 느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인간 이외의 다양한 동식물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에너지를 형성하고 소진한다. 인간이 그런 동식물들과 다른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뇌 신경망의 발달에 있다. 사회적으로 학습된 복잡한 행동이라고 엄격히 정의되는 문화는 확실히 인간에게만 있다고 에드워드 윌슨은 인간 본성에 대하여에서 말한다. 인간만이 갖고 있다고 가정되는 사후 세계는 문화의 산물일 것이며 그 문화가 몸을 떠난 정신을 존재하게 하는 구성물일 수 있다. 인공지능 로봇도 꿈을 꿀 수 있는 시대가 올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회로의 수명이 다하거나 망가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폐기 처분된 로봇의 회로도 물리적 사망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사망은 오지 않는 것인가? 사망 후 인간 의식의 잔존이라는 문제는 다른 동식물들의 의식의 잔존이라는 문제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들도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뿐만 아니라 일정한 정서와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생명들이기 때문이다. 동식물은 영양 성분의 형태로 다른 동물과 인간을 통해 에너지를 잔존시킨다. 나무는 건축물을 통해 에너지를 잔존시키며 꽃은 꿀과 향수로, 잡초는 두엄으로 에너지를 잔존시킨다. 인간이 잔존시킬 수 있는 것은 토양에 흡수될 양분과 경험들에 대한 기록, 유전자 사본과 창조한 예술품,
살아있는 자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애증이 전부이다. 말하자면 유전자와 기억뿐이다. 그 이상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은 죽음 이후의 삶을 꿈꾸게 만들었으며 의식적으로 존재 가능할 수 있다는 가정을 성립시켰다. 뇌의 무의식은 몸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의 자율작용에 영향을 받는 무의식을 포함한다. 단순히 무의식적인 신경 과정이 뇌를 통해서야 인지될 수 있다고 해도 그 세포 단백질의 경험이 없다면 뇌의 활동도 불가능하다. 세포는 단순한 매개자이거나 전달자가 아닌 실행자이며 활성자이다. 세포의 독자적 역할이 뇌의 인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나 의식 이전의 단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계속되는 세포 분열을 통해 능력을 소진한 세포는 그 이상의 유기체의 지속을 도모하지는 못한다. 그 복잡한 신경망 안에 존재했던 지식과 더 고차원의 지혜, 수많은 감각과 지각이 어우러진 주체는 어떻게 물질들의 소멸과 더불어 사라졌을까? 유기체는 실전 감각을 통해서야 물질을 느끼고 정신을 인식한다. 진화조차도 환경에 순응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행동에 달려 있다면 이 또한 물질과 정신을 매개하는 감각의 역할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유기체의 일생 동안 일어나는 사건들이 고도로 질서 있는 원자 집단에 의해 제어된다고 해도 뇌와 같은 복잡한 신경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경회로망에 버금가는 분자들의 상호 인식 체계를 통해 우연히 도모된다는 사실은 물질이 정신의 모태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신경회로망에서 감각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 인식이 발현한다. 신경회로망 자체를 놓고 본다면 그것은 물질이다. 시냅스 소포라는 주머니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시냅스 간극 사이로 신경 충격이 전달됨으로써 감정과 운동과 인지와 기억이 일어나고 이는 다시 신체의 감각기관에 전해지고 피드백된다. 감각은 물질도 정신도 아닌 느낌이다. 놀람과 호기심, 즐거움과 쾌락, 두려움과 긴장, 소화와 배변, 흥분 등이 그것들이다. 말하자면 유기체의 진화 과정에 가장 큰 역할을 맡은 것은 감각으로서 이를 통해서 생명체는 육체를 보완하고 정신을 확장시켰다. 모든 감각을 동원한다고 해도 신체 기관의 각 세포에 나의 의지를 전달해서 인위적으로 그것들을 통제하고 교정할 수는 없다. 진화 과정이 오랜 시간 복잡하게 이루어져 왔고 감각적 본능이 쇠퇴했기 때문에 신체 경로에 대한 정신의 직접적 개입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다. 세포들의 행위는 자율적이며 본능적이다. 어떤 특정 조건 하에 미래의 일부 생명체에게서 그것이 가능하게 될는지는 모른다. 정신의 에너지라면 이것의 전이는 가능해질 것이다. 정신은 감각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뇌 회로망이라는 물질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하나의 입자가 아니라서 공기 중에 전달되거나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파처럼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전파 발신기라는 하드웨어를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게다가 정신은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아닌 총체적인 그 이상의 것이다. 의식은 의식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 정신이 잔류 에너지로서 자연의 한 부분으로 남을 가능성보다 새로운 정신 속에서 본래의 모습 혹은 변화된 모습으로 태동될 수 있다는 얘기다. 위대한 자의 정신이 끊임없이 새로운 개체를 통해 이어지고 영웅의 기상이 전해지며
의사자의 희생은 기억된다. 사회가 존재하고 인간들의 조직체가 모범 사례를 필요로 한다면 정신은 언제든지 불러내어진다. 그러나 세계를 구동시키고 생명의 흐름에 질서를 부여하는 정신의 힘을 에너지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만은 없다.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고 해도 전해지고 남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죽음 이후 정신의 주체적 활동 가능성이다. 죽음 이후에 상정할 수 있는 정신의 모습은 물질이 아닌 측정할 수 없는 에너지이면서 실체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 전기, 바람, 열, 압력, 원자력, 빛, 화학물질 등의 물리적 에너지는 아닌 그러나 물리적 에너지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고유의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힘. 이 힘은 육체의 노쇠와 더불어 모두 소진되어 갔을까? 죽음 이후 에너지화된 정신활동이 존재한다면 잔류 에너지를 고효율로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연구기관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주장들은 유지될 수 없으며 아인슈타인의 베일, 안톤 차일링거, 현재 세계에서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것은 차원을 벗어나는 곳에서 판단되고 있을지는 모른다. 죽은 육체의 유기물이 자연에 의해 분해되고 에너지화되는 것을 보더라도 영구적 엔탈피의 가정은 어려운 일이다. 빛이 진행하는 것은 내부에 구심점이 없어서이다. 정신의 구심점은 육체이다. 구심점을 잃는 정신은 잃어버린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어디론가 진행할 것이며 진행하는 동안은 입자이다. 그 진행 방향은 원래의 육체가 가고자 했던 곳이다. 그리고 맞닿게 되는 현재를 통해 진행을 멈추고 에너지로 통합되어 남을 수도 있다. 정신은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 빛 속의 광자도 마찬가지이다. 구조론으로 보면 초립자는 알갱이가 아닌 하나의 평형점이다. 육체라는 매질을 잃어버린 정신은 파동으로 진행하며 평형을 찾아 진동하다가 어떤 에너지계에 닿아 소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평형을 회복할 것이다. 정신이 에너지계에 속해 있다면 말이다. 죽음이란 모든 에너지의 소진 끝에 오는 현상이지만 삶에서 발현된 숭고함과 배려의 순수한 자유의지는 남을 것이다. 인간의 정신 중에서 순수하게 자기 성향이라고 불릴 수 있는 흔들리지 않을 의식은 얼마나 될까? 정화된 정신이 어느 순간 세계의 정신이 되고 영원성을 부여받는 세계의 일부를 차지한다. 고독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총화적 환희에는 선택의 소중함이 없다. 고독이 존재를 증명해 줄 수 있을 뿐이다. 현재의 이어짐이 끊기면 정신은 쉬고 싶어질 것이고 정신의 하량된 의지라는 동력은 삶이라는 표성만을 남긴다. 마지막 궁금증은 만약 정신계로만 이루어진 세계가 존재한다면 자기기만, 악덕, 자본의 편증을 어떻게 읽어내고 해결할까? 인간 최후의 종교는 인간학이라는 것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의식은 태동할 때와 소멸할 때 동일한 과정을 역순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불온한 시간을 짧게 단축시켜 온전한 삶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노력이 자기관리이다. 죽음에 이르러 최소한의 잔류 에너지가 존재한다면 자연과 어떻게 호흡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 즐거운 모험이 될 것이다. 영원한 자유를 추구하는 일이 말이다. 그런데 이제 오염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죽어서 돌아갈 만한 자연이란 것이 있기나 한 것인지 모르겠다. 죽음.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기 때문이다. 스티브 잡스. 3장. 자유가 나를 위로해 줄 것이다. 마음을 여는 기술. 세상에는 재능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지식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용기로 성공하는 사람들과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기술로 성공하거나 신념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자유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을까? 자유는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성공의 지향점이면서 안락하고 평화로운 터전이다. 자유가 지배하는 공간과 자유로 가득 찬 시간들을 개인적 선택과 노력들로 채우는 일이 삶이다. 삶이란 여러 단위의 시간들로 구성된 조합품이다. 그것은 하나의 성공 뒤에 뒤따라오는 다른 시간들을 채우는 노력을 통해서 계속된다. 그 개별 시간들이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어짐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오롯이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단 한 번도 성공에 다다르지 못하는 삶이 대부분이다. 성공을 거치지 못했다고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자유를 느끼려고 애쓰는 과정 속에서 그것은 체감되고 개인의 생존은 지속된다. 얼마만큼 조화롭게 세상과 호흡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서 양적 자유는 중요하다. 물론 자유의 시간들이 모두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며 자유의 공간이 모두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열린 장이라고 할 수도 없다. 자유 또한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것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폭넓은 시간의 확보가 중요하다. 자유는 근본적으로 깨달음이다. 자유는 일상의 다양한 고뇌에서 스스로를 깨치고 나오는 경험이다. 그런 면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도자들이며 순례자들이다. 어떤 삶이라고 할지라도 저마다의 깨달음을 견지하며 살아가게 된다. 현실 속에서 수없이 마주치는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깨달음은 삶의 지혜이다. 고통이 많을수록 깨달음도 많다. 특정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이 아닐 수도 있는 문제들을 풀고자 하는 고뇌를 통해서 보다 깊은 통찰력에 이르게 된다. 지식이 많을수록 깨달음의 정도도 깊지만 무지 속에서 태동하는 깨달음 또한 귀한 것이다. 현실은 깨달음을 통하여 내일을 기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한다. 자유는 목적이면서도 삶의 동력인 것이다. 시장에서, 일터에서, 쉼터에서, 독서실에서, 야외에서 누구나 순간순간 일정한 깨달음을 얻기에 삶은 유지되는 것이다. 세상과 사회와 인간에 대한 조망을 통해 얻는 자유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열림이다. 왜냐하면 자유는 나를 열므로써 궁극적으로 세계와 합일되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세계가 먼저 존재했고 나는 그 존재함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신이 낯선 존재라고 느껴진다. 이 낯선 당연함을 극복하고 알미 확보됨으로써 자유는 구가된다. 이 알미 확보되는 일은 바로 세계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열리는 순간이므로 이 열림을 우리는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열림은 통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한 번의 열림 뒤에 계속해서 열려야 한다. 만약 한 번의 열림으로 합의를 구현할 수 있다면 모든 현재들은 낯선 것이 없고 따라서 말도 없어진다. 왜냐하면 말이란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설명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말 없는 현재는
이미 세계와의 합일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으며 펼쳐진 채로 굳어 있어야 한다. 이 총체적 열림은 부자유가 없으므로 삶이 앞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말할 수 없는 세계와 마찬가지로 스스로도 말 없는 자가 된다. 그는 완전히 자유롭기에 1차적으로는 불완전한 말을 사용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따라서 궁극적 자유는 말의 부재의 상태이다. 한 번에 전체의 열림을 경험할 수도 없을 뿐더러 순차적으로도 모든 열림을 경험할 수도 없다. 삶의 부자유는 인간의 터전이면서 생명의 근원이다. 반대로 자유는 그 얽힘을 풀어나가는 개인의 역동으로서 주체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이다. 열림은 존재에게서 계속되는 열림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롭고도 텅 빈 충만함으로 가득 찬 경험이 된다. 그러나 텅 빈 충만함은 일시적이며 그 자리에 잠시 물러났던 부자유가 다시 고이게 된다. 열림은 지혜를 남기고 기억 속에 각인되며 이 경험들의 집적은 주체를 확충시키기에 이른다. 자유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주체는 세밀해지고 강건해지며 더 풍성해진다. 깨달음은 자유이다. 그런데 이 깨달음을 통한 알미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의 죽음 또한 자유인가? 죽음에 할당된 자유는 주체를 통해 복원됨으로써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삶 속에서 경험되었던 열림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마지막 열림을 통하여 주체는 자기 자신조차 고스란히 내어준다. 안락에 대한 기대 때문이기보다는 스스로 최종적으로 열린 상태로 주체는 세계와 능동적으로 합일된다. 바르게 산 사람들의 주체는 흠결이 없다. 베풀고 산 자들의 주체는 아름답다. 성품이 고결한 자의 주체는 흔들리지 않는다. 열림이 자유라고 했듯이 자유로운 경험이 적은 자의 죽음이 평화로울 가능성은 별로 없다. 죽음을 통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울 수 있어야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는 평화로운 죽음의 전제 조건이다. 열림의 장소와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경험하기 위하여 여행을 하고 독서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단순한 독서와 사색이 나를 무조건 열리게 하지는 않는다. 내 마음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열림의 순간이 찾아온다. 아무리 좋은 문장을 접할지라도 내가 닫혀 있으면 앓은 무용지물이다. 지식은 자유에 도움을 주지만 단순한 지식으로 열림이 경험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자유는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자유에도 고독이 묻어 있으며 슬픔과 상처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자유는 그것을 중화시킨다. 울분과 억울함과 회환과 후회와 갈등을 하나의 작은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시지포스가 산을 내려오면서 느꼈던 일시적 자유에는 자기의 고통을 희화화하지 않고 존재의 부조리를 끝까지 긍정하며 비합리적 세계에 대하여 물러서지 않는 것에서 의미를 찾는 자기 자신에 대한 수긍이 담겨 있다. 자유는 때로는 고독한 것이다. 내가 이 순간 땅을 딛고 서 있지만 나의 존재가 세계의 부조리에 맞서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이어나가는 영원한 형벌 앞의 고독도 경험한다. 끝날 수 없는 형벌이기에 벗어남에 대한 일말의 희망도 갖지 못하는 자의 존재의 의미는 무력한 자유에서 기인한다. 게다가 나와 나를 연결해주는 그 무엇, 가족과 친구들과 집단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에서 홀로 경험하는 자유와 고독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그 틈새를 열고 삶을 진행시켰을 때 따르는 형벌이 언젠가는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인간은 결국 그 죽음을 통하여 세계의 부조리에서 해방될 수 있다. 무력한 자유는 무의 경험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존재의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고양이가 참새를 잡으려고 숨죽이고 있을 때 참새를 멀리 쫓아버리는 나와 숨을 참고 고양이를 응원하는 나는 동일한 나이다. 순간의 본능에 따라 행동하기는 쉽지만 내 행동의 자유에 대한 근거를 찾는 일이 또한 고독이다. 자유는 일정 부분 자기 자신을 대상화시켜 바라볼 수 있음으로써 얻어질 수 있기에 나를 떠난 자유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알기에 흔쾌하게 자기를 열어젖힌다. 그 속에서 단점 많은 사람일지라도 부족함을 수긍하고 세계에 대하여 떳떳함을 찾는 일이 자유의 또 다른 본질이다. 자유의 다양성은 인간에게 우연을 허락한다. 우연이란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적응하려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훗날 또 다른 나는 지금의 나를 맞춰줄 것이다. 그건 내가 나 자신을 아낌으로써 스스로를 긍정하는 방식이다. 그런 면에서 자아의 동일성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말을 자제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타인과 결부된 사건들에서 마주친 우연은 나의 동일성으로부터 파생되는 작은 소동이다. 그래도 이 정감 있는 상황을 굳이 보듬고 싶은 것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를 설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인연은 영원하지가 않다. 그 인연조차도 나의 동일성에서 기인하는 무지개이기 때문인데 계속 집착하게 되면 내 기존의 삶조차 어지럽게 된다. 언제나 시간을 새롭게 써나가야 하는 것이 존재의 운명이다. 사랑조차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할당된 시간과 싸워야 한다. 제대로 된 인연이란 나의 변화와 더불어 상대방의 변화조차도 서로 어울릴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극히 드문 예이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양쪽의 희생이 따르고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고자 하지만 그러려면 상처를 받아들여야 한다. 서로의 상처를 내 것인 양 껴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이라고 부르며 같이 살아간다. 삶에서 진주를 발견하려면 자기의 눈을 볼 것이며 그것을 소중히 해야 한다. 결국 누구나 인생의 시험에 들게 될 것이며 싸울 대상은 자기의 그림자일 것이다. 예정된 미래는 자기와의 약속에 다름 아니기에 꿈을 많이 꿀수록 세상은 내게 가깝게 다가온다. 성공만을 향하여 달리는 길이 풍요롭기를 기대한다면 도대체 왜 세계는 내가 꿈꾼 것은 주었지만 그 이상은 주지 않았나 하는 물음에 대한 답도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건 삶의 목적으로 어떤 성공을 원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꿈꾸지 않은 죄에 대한 형벌은 고독이지만 고독의 의미조차 모른다면 성공은 단지 시간을 채우는 아우성에 불과할 것이다. 개인이 느끼는 인생의 무게는 동일하기에 폄훼된 잣대 속에서 만족을 알며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돈은 자유이지만 사실은 고독이기도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면 작은 일에서 행복을 찾을 줄도 알아야 한다. 고통에서 행복을 분리해내는 능력은 작게는 시지포스의 무력한 자유에서 나오는 고통을 둔감하게 하여 자기를 버티는 힘이지만 점차 희망을 가진 자의 자유로 확장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열어놓는 것이다. 자유의 기술은 마음을 여는 기술이므로 현실의 제약을 감당한 채 위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위한 삶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싶다. 매일같이 여행하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삶의 관성들 때문에 무뎌져서
나 자신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 스스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야 하는데 내가 열려져 있어야 하고 평온해야 하며 현재를 긍정하고 할 바를 찾아야 한다. 인생에는 높낮이가 없다. 삶은 자기만족 이상의 것이 아니니까. 자유. 그들이 나에게 말했다. 만일 잠든 노예를 발견하면 그를 깨우지 마세요. 그는 자유를 꿈꾸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다. 만일 잠든 노예를 발견하면 그를 깨우고 자유에 대해서 그와 얘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칼릴 지브란. 사랑이 자유일 수 있는 까닭. 행복은 고통의 소멸이고 자유는 구속의 소진일 뿐이라면 인간은 영원히 행복과 자유를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현실에서 마주치는 일상의 고통 속에서도 작은 행복들을 느낄 수 있고 창백한 구속 속에서도 의미 있는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삶의 기술일 것이고 성숙의 본 모습일 것이다. 옆 사람의 답을 힐끔거리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외로움이 빚어낸 공통 분모이다. 외로워서 나약해지는 것이지 나약해서 외로운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손길은 충분히 그를 고립에서 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그리고 자기의 답을 구할 명분을 그 손길에서 찾는다. 사랑이 자유일 수 있는 까닭도 자기의 총체적인 것을 열어 누군가를 맞이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여는 행위의 반복된 경험이 종국에는 자기를 살리면서 키웠음을 알게 된다. 안타까운 것은 종종 어떤 사람들은 한쪽을 힘들게 여는 대신 다른 한쪽을 강하게 닫는다는 사실이다. 이런 종류의 에너지 이동은 균형 잡힌 듯 하면서도 자기 속에서 한 발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매우 폐쇄적인 것이어서 자유의 한 조각도 얻지 못한다. 또한 자기 속에 내재된 열린 공간조차 그 이동에 소진시켜 버리고 만다. 이들은 곧 자기 혐오 속에서 헤매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자유는 자기 확장으로서 고립을 선택한 사람들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자기를 확인한다. 자유가 다정함을 풍기는 관심 속에서 나올 수 있다면 누군가를 외롭지 않게 해주기 위한 직접적인 손 내밈은 얼마나 위대한 행위인가. 자유가 머물러 있는 곳, 자기 과제의 일정 부분이 숨어 있는 곳, 뭔가 있을 것 같으면서도 그게 뭔지 감은 잘 잡히지 않는 느낌 속에서 어떤 흔적들이 바람에 쌓여 있는 곳을 확인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할지 모른다. 이건 뭐지? 하면서도 계속 지나치기만 했었던 부분을 경험하는 일이다. 어느 장소 혹은 삶의 어떤 지점에서 내가 열기를 거부했던 문이 존재했었을 것이다. 그 행위를 통하여 나를 지켜내었고 그것을 핑계로 나를 다독였으며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며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우길 수 있었다. 진실하지 않음과 맞바꾼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크던 작던 존재하게 되는 데에는 타인을 배려하지 못했음에 대한 작은 아쉬움으로부터 잘못된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태로 펼쳐져 있다. 저마다 마음에 걸리는 일들을 무의식적으로 외면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와 자기의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일지라도 어렴풋한 느낌으로 걸림이 다가온다. 지나간 일에 대한 되돌림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마음에 걸리는 부분을 피하기보다는
직시하고 사과하고 자기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큰 잘못을 뒤에 숨겨놓고 작은 잘못으로 방패 삼으려는 태도는 금세 탄로난다. 그 저울추를 들고 있는 자가 바로 나 자신이니까. 자유는 세상으로부터가 아닌 세상 속에서의 자유이다. 그래서 나 자신을 경건하게 다듬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타인과의 경험이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또한 나의 자유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고 있느냐에 따라 일정 부분 영향을 받게 된다. 가족 구성원들의 자유와 나의 자유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나의 독단적인 자유가 다른 이들의 양보로 이루어진다면 결국 나의 자유도 마음 편한 것이 되지 못한다. 나로부터 촉발된 가족들의 억압은 없었는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가족들의 자유가 내 자유의 테두리 안에서만 존재하는 갖춰진 자유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 다른 구성원들의 자유도 어느 정도는 내가 끌어안을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개인의 자유가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것임도 인지하게 만든다. 타인의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나의 자유도 견고해진다.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토대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비로소 외롭고 공허한 자유가 아니라 자유 자체의 열림으로 다가오게 된다. 어떤 경우 사랑과 자유의 충돌 지점에서 생겨나는 혼란으로부터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융합될 수 있는 곳을 찾아내려는 시도에 엄두를 내지 못하기도 한다. 모두 인간에게 있어서 어느 한쪽도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기에 그러할 것이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둘 사이의 갈등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이며 인간은 매 순간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서 시간을 소비한다. 그 갈등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자유를 찾아 나선다는 것은 애초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삶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혁명적인 일은 함께 살면서 사랑하기, 타고난 본디 자기를 해치지 않기 라고 니키 조반니는 말한다. 사랑은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므로 감사함이 반드시 동반되는 특별한 감정이다. 사랑은 나와 너보다는 나와 나를 엮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 영원할 것만 같은 사랑이 세월에 따라 서서히 빛이 바래지고 낡게 되면 다른 것을 통해 나를 보강해야 하는데 적당한 것이 마땅하지 않다. 믿음이나 신뢰 등도 사랑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때부터는 사랑의 양태가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열렬하고 도발적인 사랑보다도 은근하면서 고요한 사랑이 전개된다. 그리고 점차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간다.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위로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자유라고 쉽게 생각한다. 그렇다고 자유가 말 그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나 휴식과 같은 종류의 것은 아니다. 진정한 자유에는 여러 가지 기준들과 모습들이 상재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세상과의 타협점을 찾는 자기 객관화이다. 이를 통해서 성숙한 인간으로서 어른이 되는 관문으로 들어가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일시적 자유의 추구는 사랑도 일시적으로 받아들인다. 물론 자유의 경험이 사랑을 되살리기도 하고 사랑을 통해 자유가 샘솟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사랑과 자유가 융화되는 상태에서 그것을 계속 키워나가는 목표를 갖게 된다.
타인들의 자유를 통해 나의 자유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은 반대로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타인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나의 억압된 관념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의 자유도 제한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자기를 왜곡시켜서 구조의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주변과의 담을 쌓는 경우도 보았다. 그들은 누구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나를 피해가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주지시킨다. 이러한 피해의식이 가져오는 왜소한 자아와 현실 부정은 점점 더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자기 자유를 한정시킨다. 결국 자기 왜곡은 신체적인 병으로 전환된다. 인간이 구조적인 체계들을 피해 어디로든 떠나려고 하지만 떠남의 자유는 어쩌면 노스텔지어에 불과할 수도 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노를 젓는 것은 자유가 아닐 것이다. 항해의 자유는 항구라는 기점이 있기에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아무런 경계도 없는 자유는 표류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자유의 구심점은 사랑이고 홀로 된 자의 정처 없는 사랑도 최소한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 심리적 배경을 기반으로 한다. 그 배경이 단지 인연이나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대인적 관계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사랑을 머금고 있는 자의 무게중심이 필요해진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여야 진정한 자유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타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힘 또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를 열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 주고받음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마음의 매듭 없이 열려진 상태로 자기를 느끼고 호흡하는 것에서 참된 자유의 본질을 경험하게 된다. 자유를 품고 있는 사랑이야말로 상대를 포용하고 자기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이다. 자유는 이기심에서 나오지 않고 자기와 타자 모두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를 통해서 나오기에 보다 튼튼한 자기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자기의 깊은 곳을 경유하지 않으면 자유와 사랑 중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켜나가기 힘들다. 오른쪽 발을 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왼쪽 발에 잔뜩 힘을 주어야 한다. 둘 중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이다. 사랑은 살아가는 데 유리하고 자유는 삶을 견디는 데 이롭다. 사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일들 중에서 가장 어려울 것이다. 다른 모든 일들은 궁극적인 최후의 시험과 증명을 준비하는 것일 뿐이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자유 없이는 사랑도 없다. 현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삶의 자유를 느끼려면 나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 기준들이 필요하다. 그런 기준들이 비록 거칠고 자의적인 것이라고 해도 자유로움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모든 생명은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존재들이고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 그 깊이도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라서 스스로 고통을 이겨내는 능력을 키워서 자기를 지켜내야 한다. 고통은 외부로부터 가해지기도 하지만 내부로부터 자신을 억누르고 괴롭히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기술 훈련과 더불어 자유기술 훈련을 병행해야 한다. 자유는 조건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마음가짐을 통해서 준비되는 것이기도 하기에 자기를 쌓아나가거나 다듬어 나가야 한다. 인간은 개척자이면서 방랑자이며 또한 자유인이다.
자유를 위하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면 여러 가지 시련과 자기 수양이 동반된다. 인간은 누구나 정해진 시간만을 살기 때문에 자기 한계를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의 본질인 열림을 경험한다. 자유에도 대가가 필요하다. 사랑과의 사이에서, 물질적 부와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개인의 투쟁 속에서 서로 양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나타난다. 우리는 일정 부분 이기적인 사람이기도 하다. 때로는 비굴해 보일 수 있는 행동도 자기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양심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용인하게 된다. 보다 중요한 것에 대한 열망과 절실한 것에 대한 희구, 강렬한 자기 본위의 추구는 스스로를 이해하기 만듦과 더불어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시각도 폭넓게 만든다. 인간은 사랑으로 살지만 자유를 잃어버리면 그 사랑도 퇴색해진다. 게다가 삶의 동력으로서의 위치도 흔들리게 된다. 우리는 보통 사랑과 자유의 충돌에서 자유를 양보하는 습관을 가졌다. 그것은 사랑을 대체할 만한 고귀한 단어를 찾기 어려워서이기도 하다. 사랑은 보다 상위 차원의 개인을 형성해가는 토대이며 사회가 사회답게 구동될 수 있는 배경인 까닭에 완전에 가까운 것으로 자리매김되어 왔다. 그러나 사랑은 대개는 상대적인 것이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측면도 있었다. 사랑의 범위 안에서 자유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게 된 데에는 이를 가족제도와 같은 소집단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해결해 왔던 경험에서 기인할 것이다. 사랑은 서로의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미래를 위한 가장 그럴듯한 도구로서 과대 포장되어 왔다. 사랑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 자유는 본래의 자유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 사랑과 자유는 서로 융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을 것이다. 사랑이 중요하기는 하나 모든 시간들을 사랑으로 채울 수는 없다. 인간의 삶에 자유의 자리가 따로 마련되지 못하다면 삶은 쉽게 흔들리고 자기를 버텨내기 힘들어진다. 물론 무게중심은 항상 사랑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자기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행복한 자유의 길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랑에 충실하되 자유의 자리를 잃지 않아야 혼자임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내 행복을 위한 삶에서 가족은 지대한 역할을 하지만 내가 불행한 가정의 행복이란 사실 난센스다. 세계는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하지는 않지만 내가 사라진다면 어떤 특정한 의미들은 소멸되는 것이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세계도 그 가치가 약화되는 것이다. 물론 나의 행복을 위해 세계에 해를 입히려는 어떠한 시도에는 반대한다. 세계를 존치시키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사랑과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마저도 충돌이 벌어진다면 내가 돌아갈 곳은 없다. 간혹 욕망이 멈추지 못하는 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인간이 사랑을 자제해서 얻을 수 있는 일정한 행복이 있다는 가정 자체는 애초에 성립 불가능한 것이다. 사랑은 개인적 삶의 목적이자 동력원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자제할 것은 오만하고 이기적인 사랑일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일이 많아진다. 혼자만의 생활에 익숙해져야 하는 시간이 도래하는 것이다. 인생의 반은 자유로 살게 되는데 사랑의 타성 때문에 외로워하고 고통을 겪는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진다. 이는 자유의 시간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다는 것과 자유에 대한 준비가 서툴렀다는 의미이다.
이제부터 개인의 자유에 익숙해져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그림을 작게 그리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세계를 보다 넓게 확인하는 습관을 가졌다. 그건 삶에서 시야가 넓은 개체가 먹이를 먼저 발견하고 위험을 피해 미래를 폭넓게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욕심도 증가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도 커지며 삶의 불협화음도 많아진다. 나의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 했으면서도 미안함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고 내게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거기에 따른 삶의 고뇌와 고난도 뒤따랐을 것이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젊은 날의 모습은 누구나 별반 다르지 않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투쟁 속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자유로워야 할 순간까지 이길 계획으로 가득 차서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다. 자기 시야를 계속해서 확장해왔던 습관으로 현재와 미래가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림을 작게 그릴 때가 온 것이다. 작은 일에 만족을 얻고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때 자유의 길이 열린다.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자유가 찾아온다. 자유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구현되고 체감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진작 다른 것들을 제쳐두고 홀가분하게 나서지 못한 것일까? 설사 자유의 시간이 온다고 해도 그 속에서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은 오산이다. 시간이 나만을 위한 것으로 주어진다고 해도 인간은 혼자 살 수는 없다. 누군가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고 정을 나눌 수 있어야 하며 소소한 문제들에 대하여 의논하고 협의할 상대가 필요하다. 인간은 지속적으로 교류할 대상이 필요하며 그 속에서 일정한 자유가 추구되어야 한다. 관계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관계의 불협화음 때문에 고통이 따르고 상처를 입기 때문에 자유를 찾는 것이다. 만약 모든 자유의 욕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이 가능하다면 주저없이 그 사랑을 택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사랑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고 상황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갈등이 표출되어 어느 순간 서서히 쪼그라들게 된다. 인간은 개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는 관계는 있을 수 없다. 혹여 있더라도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것이다. 결국은 혼자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자유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인간에게는 상대방이 누구이든 여자든 남자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친구가 필요하다. 배우자나 애인을 만나는 것보다 좋은 친구 한 명 만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사랑은 충족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생리적 욕구 불만에서 비롯되지만 우정은 보다 심오한 인간적 이해를 바탕으로 조성되기에 자유에 필요한 것이 사랑보다 우정이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모든 우정이 이런 깊이까지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 또한 오랜 시간 이해를 바탕으로 사랑이 우정으로 서서히 변모해가는 양태를 보인다. 그리고 대다수 결혼 생활을 통해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간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우정으로 이어지도록 상대를 독려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에서 비롯된다. 부족한 사랑을 견디고 자기를 담금질하면서 인생을 헤쳐나갈 때 보다 합리적이고 평온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인생의 어떤 여정도 완성된 것이 아니다.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의 한 단락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를 기준 삼아서 상대를 재단하는 순간 인연은 사라지고 삶은
혼란에 휩싸인다. 인간의 외로움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고독이 타인을 통해서 온전히 해소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이 고독을 채우기 위해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라면 본래의 자유를 더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계가 중요하다. 자유롭되 관계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 공유할 수 있는 인연이 필요한 이유이다. 우정. 친구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는 사람이며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해해주며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당신이 성장하는 것을 부드럽게 받아주는 사람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